이미 80년대부터 발해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과서에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객관적인 발해 역사를 위해서는 이 발해인들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첫 강의를 통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발해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경성대 사학과 한규철 교수. 그의 발해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고구려가 그러면 발해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 통일신라와 더불어 한민족의 기계를 드높이며 우리 민족의 정통 주권 국가로 군림했던 왕조 발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며 동방의 융성국가로 발전했다. 이게 손꼽무늬, 이 손을 이렇게 댄 듯한 무늬의 기와가 여기서 발견돼. 이게 전형적인 기와거든요. 붉은 계통 이런 것은 이제 고구려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 붉은 계통 나왔다면 고구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여기는 발에 기와 만들면서도 이런 것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 고구려 건지 발해 건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붉은 거다고. 특별한 강의, 역사 강. 경성대 한규철 교수와 함께하는 발해사 바로 알기 그 두 번째 시간. 발해는 이렇게 세워졌다. 대동성국의 위용을 떨쳤던 발해의 건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발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발해는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통일신라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뭐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대를 구분해 봤을 때 처음에는 군장사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삼국 시대에 있고 이 삼국시대, 이제 삼국시대에는 확실하게 아시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에 이제 사국시대라고 하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야사도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해사로 비교하면은 이 발해사의 영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왜곡의 문제가 있고 크고 한데 가야사 부분도 조금 한일 관계의 문제죠. 근데 이 영토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국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남북국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통일신라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되어 왔고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서는 후기신라라고까지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라와 발해가 있던 것을 남북국 시대라고. 남북국 시대 다음에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고려 시대. 우리가 그 중간에 후삼국이 하나 낄 것 같죠? 후삼국이 낄 것 같은데 후삼국은 신라의 후삼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신라의 후삼국이죠. 후삼국은 전삼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삼국은 아니고 통일신라의 후삼국인 것이죠. 그래서 신라와 발해라고 했을 때 그 신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후삼국도 어느 시대의 일부라는 거죠. 남북국 시대의 일부다. 남북국 시대의 남국의 일부가 후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후삼국은 대개 900년경부터 936년 고려가 통일되는 때까지 있었는데 발해는 이 92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약 26년간 같이 있었던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발해가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대부분. 이 고려로도 많이 오고 다른 데로 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의 역사는 따로 이제 계승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 다음에 그 후삼국이 없고 그냥 바로 고려 시대로 오는데, 그러면은 발해의 역사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정통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려로 옵니다. 이 북쪽에 있었던 발해는 이민족인 거란한테 멸망했기 때문에 역사적 정통성은 단절이 된 것이고, 역사의 정통성은 고려로 계승된 것이다.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왔고, 실제 고려와 발해가 친척주기라는 말도 하고 있고, 고려와 신라와 발해가 나름대로 남북국이라고 하는 역사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몇 강의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이 발해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남북국 시대 다음에 고려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고, 조선시대 다음에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대, 일제시대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기죠. 독립운동기. 일제시대 하면은 일본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시대니까 일본사도 되겠죠.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들의 역사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들은 독립운동기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독립이 되고 난 이후는 우리는 지금 통일운동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분단 시대다. 이렇게도 표현해서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신라와 발해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엄격하게 엄연히 남북 시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통일신라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 발해 사는 사람으로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발해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신라는 통일신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신라의 통일을 부정해야 되느냐.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뭐 신채호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정했고, 저도 처음에 발해사 연구를 할 때는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받았어요. 신라 통일의 부정은 어디 일어나고 같습니까? 북쪽에 일어나고 좀 같죠? 그래서 여기 발해사 연구자가 이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발해 부분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하는 입장과 신라의 통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신라도 분명히 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에 분명히 이 신라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98년과 30년 그 사이에는 한반도와 남문 지역에 어떤 왕조밖에 없었어요. 신라밖에 없었죠. 당나라가 있었지만 만동 도읍인이 해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그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발해가 섰고, 이래서 이 신라 부분은 앞에 이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신라를 소신라, 그리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 역사적 사건을 통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신라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통일신라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진나라가 14년밖에 안 됐었고 수나라도 3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통일신라가 30년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신라, 통일신라, 대신라, 그 왕조의 국호는 신라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구별하자면은 소신라하고 통일신라, 대신라라고 하자.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특별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통일신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 발해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사의 전체적인 얼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신라의 이 통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한편으로 발해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발해사 하는 입장 아니면은 한국사를 하는 입장에서 신라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해사적인 입장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발해건국으로 이어지는 남북국 시대로 이어가는 이 어떤 이 전환기의 이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중고등학교라든지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외웠을 거예요. 신라 삼국통일의 의 해가지고 많이 시험에도 난다 해서 역사적 의의 같으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에 문화적 통합이다.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는 말은 신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썼겠는가? 진한하고 변하니 말이 틀렸다고 중국적 기록에 나와요. 거기서 틀렸다는 말은 아마 사투리로 틀린 것을 틀렸다고 했지 않겠는가.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 말이 틀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투리 쓰면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 남북한이 말하면 자막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틀린 말이 아닌데 틀렸다라고 외국인들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문화적 통합이 그나마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통역관을 내세웠다는 말 없습니다. 말이 통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한국사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삼국사기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아국할 때 아라 우리라고 표현해요. 또 해당할 때 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삼국사기를 쓰는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였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신라와 발해가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하는 것은 기록을 없어서 이제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 신라의 통일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의미가 분명히 큽니다, 그렇게.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일이 되면은 서로 시집장가 하는 것도 좀 원활할 거 아닙니까? 백제 사람하고 신라 사람 국경 대놓으면은 서로 시집장가 하기 어렵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모호가 넓었어요. 많이 서로 잘 통했어요. 간단한 말이면 됐어요. 서로 좋아하는 말, 그리고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우리가 그 단어 쓰는 용어가 적었어요. 그러다가 정치적인 장벽이 자꾸 생기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지금 고대로 올라갈수록 말이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장벽을 자꾸 허물면은 동서의 융합뿐만 아니라 남북의 융합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와 같은 문화통합, 인적 교류의 통합,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류한다는 게 굉장히 역사 발전에 중요합니다. 몇몇 동네 사람들끼리만 시집장가 가고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먼 데 있는 사람하고, 심지어는 외국 사람하고도 국제 결혼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신라 삼국통일의 의미는 이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처음으로 싸우게 된 계기가 신라의 삼국통일이었다. 이제 백제 왕실이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백제 부흥운동은 누구하고 싸움이 있습니까? 신라하고 당나라의 싸움이 있었죠. 어떻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 신라 통일 운동 과정에 있었던 그런 것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백제도 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또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고구려 부흥운동은 백제 부흥운동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이 더욱 적극적이었고, 이
백제의 부운동에 있어서는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바로 신라로 통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제군이 무슨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신라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금서당군이다, 구서당 십정이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 중앙군대가 구서당이 있는데 백금서당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백금서당 백제 유민들에 의한 군대입니다. 신라 군대 내에 백제인들로 편성된 군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신라가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백제군도 들어와 있고 이제 이 고구려의 보독 성민도 들어와서 구서당 십정을 이루는 거예요. 구서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려 변방에 있었던 말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흑금서당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신라 통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과거의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도 일부 포함하는 이런 이 삼국 통일 군인대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왕실을 멸망시킨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그 당과 일정하게 연합을 해서 멸망을 시켰죠. 신라와 당. 우리는 신당연합군. 여러분들 나당연합군이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신당연합군이라고. 그 앞에 글자가 좋은 글자입니다. 앞에 글자. 나당이 아니라 신당. 제 책에서는 모두가 다 신당이에요. 고구려하고 수당 전쟁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여당? 여수 전쟁? 고수 고당 전쟁. 고수 고당 전쟁. 이 이른바 신당 연합에 의해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가 이 일정을 멸망하는 원인이 됐죠. 그 주도권을 누가 잡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역사 해석이 좀 다른데 이걸 이제 분명히 신라가 그 당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면은 그 주체 세력은 신라죠. 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제, 고구려, 신라는 삼국은 끊임없이 통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조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 통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많이 싸우는데 이것은 뭔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삼국도 그렇게 이 통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역사로 얘기되고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신당 연합군이 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지만은 이제 당나라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한반도 전역을 당의 예하, 지방 정권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안동도부 그리고 이 백제에는 계림 웅진도독부, 신라에는 계림도독부 해가지고 왕들에게는 뭐 계림도독과 웅진도독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기까지 했었던 거죠. 신라가 그것을 받을 리가 없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당나라를 축출하는 전쟁, 이게 당 축출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렇듯 이제 당 축출 전쟁이라는 것은 신라 삼국통일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초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인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 의식을 가지고 외국과 싸우게 됐던 최초의 사건이다. 그전에는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수와 당과 싸웠었죠. 그러니까는 신라는 그 싸우는 기회를 틈타가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싸우니까 그건 이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통일되고 난 이후는 이게 모두가 다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어떤 의리가 도달하는 계기는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한번 말다툼을 한다든지 싸우면은 나름대로 집단 간의 의식이 커질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신라 이 통일 군대가 당나라와 싸웠던 그런 과정에서 생겼다. 이 고려시대의 몽고와의 항전을 통해 가지고도 민족 공동체 의식이 많이 생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최초로 당나라와 싸웠던 그 전쟁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적
공동저식이 확고하게 성립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다면은 이제 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문화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를 더하게 된다. 거기에 이제 고구려 유민의 부분이 좀 남게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한계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고구려 유민들이 완전히 신라의 신라의 국민이 된 것도 아니고 주권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이 국가라고 하면은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고구려가 국민들이 다 신라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영토가 다 신라가 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신라인들은 그 대동왕 이남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어떤 그 백제와 이제 고구려 유민들에게 신라에서 외의 관직을 준다든지 어떤 그 군대의 어떤 같이 편성을 해서 흑금서당이라든지 이런 그 서당을 같이 편제를 했고 벽금서당, 적금서당이라든지 군대에 편제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 땅은 압록강 이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황해도라든지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영역에 쓰는데 신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대동강 이남만 차지하겠다 이런 구두적인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책략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도 고구려 유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려진 상태나 마찬가지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안동도부를 평양에 두고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신라도 인정했던 것이고 이 안동도부를 쫓아내는 데에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함께 힘을 합쳤던 부분들 이런 것이 신라 삼국통일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 전역을 구도독부 46주 100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실질적인 지배체제, 어떤 직할령처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건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고구려하고 수나라와 당 이렇게 싸웠던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이 고구려가 뭐 중국에서 요즘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국민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뭐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이 살수대첩이라든지 지방군대한테 지면은 중앙도 왕조가 바뀌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중앙 왕조도 안 바뀌었어요. 고구려는 뭐 900년, 700몇 년 동안 있어도 중국에서는 뭐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수당 이렇게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고구려는 걔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당나라의 중앙군대로서 이 고분고분해가지고 이 당나라에서 얘기하는 46주 백현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 당나라 주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이 고구려인들 2만 8천여호를 중국의 내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이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을 보면은 이 퀘션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어느 지역에선가 이제 강제 고구려인 2만 8천여호를 중국의 내재로 강제 이주시키는데 주로 우리가 발해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영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조양. 저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게 대조영 집안은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고선지라고 들어봤죠? 고선지 안서도부라고 해서 저 멀리 우리 지금 안동도부가 평양이라고 하면은 거꾸로의 서쪽이니까 안서도부로 멀리 보내버려요. 거기서 고선지는 매우 당나라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고구려 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기라고 하는 집안도 이주를 당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발해 또 어느 지역에선가 이 송말말갈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송화강 지역이
아마 대조영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영주, 오늘날의 조양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당의 손아귀에 장악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발해 유민들이 저항을 했던 흔적을 봐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 당나라가 신성으로 안동도부가 쫓겨납니다. 신성 지역으로 요동 지방으로 쫓겨나고 또 고구려 안성 등이 고구려 왕으로 옹립돼 가지고 신라에서 669년에 이 건모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 유민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이 안성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끊임없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발해가 건국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발해가 건국되는 것이 갑자기 그냥 솟아난 것이 아니었다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되는 건데, 당나라에서 고구려성을 점령한 상황이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항복하지 않은 성이 11개 지역이 나옵니다. 북부여 성주, 절성, 풍부성, 신성주, 이 도성, 대두산성, 요동성주, 옥성주, 이 안시성이라든지 이 11개 성이 이 당나라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던 성이 있었다고 삼국사기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을 못했다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주민이 흩어져 가지고 빈 성이 7개 정도 되고 항복한 성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은 어떤 큰 성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을 정도의 성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나라가 요동지방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지배력을 이루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안동노부도 쫓겨난 것이지 스스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본다면은 지도에서 이제 밑줄친 신성이라든지 요동성이라든지 안시성 밑줄을 지어놨죠. 저 지역이 요동지방에 있어서의 천리장성과 접경에 있는 지역이고, 요하 지역 각각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항복을 안 하고 있었다. 고대의 전쟁 개념은 점의 개념이에요. 포스트 개념이에요. 선으로 이렇게 지금과 같은 국경선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런 것인데 저런 데를 아직 점령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는 어떤 큰 원천적인 뿌리가 되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발해가 건국하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해 건국에 대해서는 발해가 기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발해 기록이 중국 측 기록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어디에 많이 남아있습니까? 삼국사기에 남아있지만은 또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라든지 중국 측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동이열전, 동쪽 오랑캐 열전에 남아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스스로 동이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이족입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동이족이다 라고 하는 거야말로 완전히 우스운 거죠. 내가 동쪽 오랑캐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이 북적이라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북적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남만,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서융. 그런데 북쪽 오랑캐의 역사를 기록한 곳이 이 북정열전인데 거기에 발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해 역사를 이 당의 역사로 정식으로 당의 역사로 생각해서 북쪽 오랑캐 열전에다 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오랑캐의 역사를 쓴 거예요. 어떤 당나라를 빛낸 주변 오랑캐의 역사를 부록편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발해사도 기록이 없는 부분을 좀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발해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걸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록을 한번 봅시다.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 별종이다 그러죠. 구당서 분명히 고구려 별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은 가속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가 살았다. 이 망세통천 연간에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니 이게 696년경이죠. 대조영이 말갈의 걸사비와 함께 각각 그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망명하여 요새지를 차지하고 수비를 굳혔다. 이러면서 그 밑에 이해고가 먼저 걸사비우를 무찔러 베고 또 천물령을 넘어 조영을 바짝 뒤쳐졌다. 조영이 고구려와 말갈의 무리를 연합하여 이해고에 항가자 왕의 군대가 크게 패하고 이해고는 탈출하여 당으로 돌아왔다. 이게 중국 기록이니까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쪽 기록 같으면은 뭐라 해요? 돌아갔다. 뭐 해야 되겠죠.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나간다고 합니까? 뭐 좀 나간다고 하는 게 맞겠죠.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기록이라든지 중국 기록 보면은 중국이 항상 아니었어요. 내지였어요. 내지. 우리는 항상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요즘에도 우리는 항상 남을 배려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끝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꼭 그런 의식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역사 기록에는 내지하고 외제가 분명히 이렇게 가려서 중국이 내지처럼 많이 기록됩니다. 이 발해 건국 기록 두 번째 것을 보면은 언제 발해가 건국됐느냐? 밑줄 그은 부분 보였어요. 동모산에 연구하여 성을 쌓고 살았다. 동모산에. 그래가지고 성령연간에 스스로 진구강에 올라 돌고래 사실을 보내고 통교하였다. 그래서 그 땅은 영주 동쪽 2000리 밖에 있어 남쪽은 신라와 서로 닿았다. 그래가지고 지방이 이철이고 민호가 10여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병사가 수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느 쪽에선가 이 영주 쪽으로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대조영 집안이라든지 고선지 집안이라든지 이정기 집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에 이주되면서 주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에요. 그 지방 호족들이 많이 이주되는 것이지 일반민까지 다 이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집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주당한 거죠. 되게 아무리 소개를 시킨다 해도 완벽하게 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은 농경이 중심인 사회예요. 유목민처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주 지역 가보면은 저기 몽고에서처럼 막 초원지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농경이 중심인데요. 이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죠. 돌아오는데 영주 지방에서 이 천물령을 거쳐서 천물령 지역이 아까 나왔는데 아주 그 중요한 고비였어요. 이 천물령을 넘어서 구국이라고 하는 도나지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도나지방. 지금 구국이라고 옛날 나라다 그런 뜻의 구국입니다. 이 지역으로 와가지고 첫 수도를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발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다시 이제 다시 고향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고씨 고구려였다가 이제 대시 발해가 되는 거예요. 대시 발해. 근데 처음에는 대시가 아니었어요. 그 대조영 아버지는 걸걸중상이 걸걸중상. 걸걸중상에서 이 대시가 된 거예요. 걸걸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걸걸하다? 사나이들이 걸걸하다. 어떤 말이? 호탕하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그런 어떤 토착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름도 와가지고는 왕이 되면서는 이 걸걸씨가 아니라 대씨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쫓겨갔던 영주 지방이 지금의 조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조양의 이 거란 여진사 학술대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여기에도 지금 뭐 청동기 문화가 발전돼 있고 상당히 요 나라의 어떤 문화도 굉장히 번성된 곳입니다. 어떤 역사 도시이기도 한 곳이죠. 그러니까 영주라고 하는 곳, 지금의 조양으로서 상당히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곳이고 이 거란의 역사, 거란의 어떤 불교 이런 것이 성했다. 이 거란의 불교 탑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거란의 어떤 불교 탑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거란하면 아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라고 그랬죠? 그래 멸망시켰으니까 거란 사람이 누구가 거란 사람도 많이 됐겠어요. 발해 사람들도 거란이 많이 됐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역사의 정통성은 고려로 갔지만은 주민들은 거란 사람이 많이 됐어요. 또 여진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란하고 고려하고 싸울 때 발해 유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했던 거란 군대로.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국이라고 하는 도나지방이라고 그랬죠? 도나지방. 이 도나지방은 이 조선족 자치주기 때문에 한글과 한자가 같이 나옵니다. 성산자 산성. 아까 동모산이라고 돼 있죠?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가 지금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성산자 산성입니다. 지금 뭐 나지막한 곳인데 여기에서 뭐 농사짓고 했던 것은 아니라 군사적으로 조금 이용했던 곳이고 주변에 큰 평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강희영 교수께서 찍어준 사진인데 이 뒤에 보이는 게 동모산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에 가서 들어가려다가 관원이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한글로 나와 있죠. 성산자 선성은 당조식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한글로도 연변 조선족 자치구 때문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이래 동모산에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산자 선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 지방에서 한 2000년이 떨어져서 와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태자라고 하는 어떤 해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방어의 목적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주변 지역이 지금 발해하고 관련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나지방에서 있는 또 구국에 있어서의 또 유명한 곳에 오동성이 있습니다. 오동성. 처음에 성이 오동성이라고 했는데 오동성은 아마 중국에서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인들로 구성된 오동팀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부 리그에 80만 대표 오동팀이 4천만 성 대표를 이기고 해서 일부 리그 3위, 4위까지 올라갔던 팀이 바로 이 발해 유적 지명에서 나온 거예요. 오동팀에서.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뒤에 보면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허술하죠? 지금 배추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 시대 오동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 첫 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모산 지역에서 산에서 자리 잡았지만은 이 지역에다가 이제 아마 성터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영승유지다 하는 지역도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나지방에서는 육정산이라 가지고 봉우리가 6개 있는 육정산이 있어요. 육정산. 봉우리가 6개 있다서. 그 육정산 지역은 이른바 대조영의 무덤이 여기 있지 않겠는가 할 정도의 어떤 그 고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옆에 많이 살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죠, 공동묘지. 사람이 많이 살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매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토광묘라 해가지고 흙에다가 바로 파묻는 그런 방식인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석실분도 쓰고 돌도 많이 갖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무덤이 육정산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은 주변이 바로 왕성이 있었다. 첫 수도에 있었던 왕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정산 지역은 발해의 어떤 첫 수도로서 발굴이 이루어졌고 육정산 연무덤대 이상하죠? 이것은 처음에는 옛 무덤대예요. 옛 무덤대가 연무덤대가 잘못 표기를 한 것이에요. 이게 아마 중국 한족이 쓴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육정산 고분군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뭐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월달에 가서 어떻게 어렵게 찍은 사이입니다만은 이 지역이 이만큼 발해에서 중요한 첫 수도의
지역에 있었다. 하여튼 우리가 성이 있으면은 왕성이 있으면은 옆에 이와 같은 어떤 고분군, 고분 무덤 떼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발해 이 부분은 이제 광동 24개 돌 유지라 해가지고 역참 유지라 해서 그 어떤 건물터입니다. 건물터를 보고 있어요. 건물터에 추추돌이 보이죠? 24개 돌 유지가 각 그 역참 유지라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해를 국호를 어떻게 그 받았느냐? 이 중국 측 기록을 가지고 발해 국호를 중국에서 줬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이 신당서에 보면은 이로부터 비로소 말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로만 불렀다. 이런 기록이 신당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이로부터 말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로만 불렀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당나라에서 그랬다는 게 당나라에서. 이것만 가지고 당나라에서 발해국호라는 이름을 발해에다가 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전에는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말갈이라고 부르다가 말갈은 비칭이에요, 비칭. 낮춰서 부르는 비칭.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발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발해라는 이름을 발해 스스로가 썼던 것이지 당에서 줘서 썼던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발해가 처음 이 건국되기 과정을 쭉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신라 부분도 꽤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질문하십시오. 발해 국호는 발해 시대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발해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발해 국호에 대해서는 이 발해 시대 국호로서는 발해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발해라는 이름은 전에도 중국 지명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중국 지명 나온 것을 또는 지금 발해만, 뽀하이만 이런 것도 있는데 발해라는 것은 맥해, 이 발조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예맥조선이다. 저는 이 발해라는 것이 예맥의 맥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발해를 가지고 큰 바다라는 뜻이다. 또는 이 푸른 바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이 예맥의 맥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맥조선 할 때의 맥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은 발해 시대 이전에도 썼던 것이다. 국호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국호가 되었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 발해사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혹자는 뭐 전에 썼던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발해 자주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역사의 진실과 거리가 있는 거죠. 혹시 당나라에서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해 국호를 대진국이라고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발해를 대진국이라고 써야 된다는 게 상당히 제 홈페이지에도 돌아가지고 이 발해를 대진국이라고 해야지 발해라는 이름을 썼다고 제가 되게 혼났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대진국이라고 쓰지 않는 것은 내가 마치 이 발해사를 왜곡하는 중국 사람과 비슷한 식 정도로 나를 혼냈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대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믿을 만한 기록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발해가 처음에 이 나라를 세웠을 때 진국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진국이라고는 했어요. 그걸 대진국이라도 할 수 있겠죠. 진국이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발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말거래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로만 불렀다. 이게 712년 같으면은 이 시기에 당나라에서 발해라는 국호를 줘가지고 진국에서 발해라고 이름을 고쳤느냐 하는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진국에서 얘기해서 하는 거고, 아마 발해라는 이름이 뭐 발해건국 이전에도 있었던 어떤 지역명이었고 했기 때문에, 발해군이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거부감에서 이 대진국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명히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에서 발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또 일본의 기록에는 고려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고려라는 이름. 그렇지만은 진국이라고 해가지고는 나오진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 대답이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는 이 발해가 어떻게 건국됐는가, 신라가 어떤 과정에서 통일됐고 신라의 통일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발해사의 입장에서 남북국 시대를 우리가 이게 한국사의 편제로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신라는 어떻게 통일됐고 그 통일의 의미가 뭐였는가, 그 한계는 뭐였고, 또 발해가 건국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사에서 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는 출발이었었다. 이것은 순전히 발해의 어떤 이 고구려 유민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왕조였던 것이지, 이게 거저 그냥 갑자기 선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